아름다운 동화의 나라 덴마크. 그곳에서 태어난 불후의 명작 햄릿을 만난 저는 오늘 영원한 사랑의 도시 베로나와 로맨틱한 물의 도시 베네치아로 향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냈을까요? 영국의 천재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의 생애 동안 37개의 희곡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작품을 썼던 그는 유독 이탈리아에서만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해 13편의 작품을 썼죠. 그를 사로잡은 이탈리아로 떠나는 오늘, 그 첫 여정은 사랑의 도시 베로나입니다.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예술을 꽃피운 문화의 대국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베로나는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유산을 간직한 역사 도시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태리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3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이 이태리 북부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는 이 베로나는 벌써 화창한 하늘하며 따뜻한 바람이 진짜 완연한 봄입니다. 근데 제가 거쳐왔던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덴마크는 같은 3월이지만 청명하고 굉장히 싸늘했거든요. 역시 명불허전의 이태리입니다. 이곳은 3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관광객들로 가득하잖아요. 베로나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첫째는 바로 로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 그 흔적을 찾아가 볼 겁니다. 도심에 자리한 아레나는 이 도시 베로나의 고고학적 보고입니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원형 경기장으로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40년이나 먼저 지어졌습니다. 이 아레나 디 베로나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은 이곳 베로나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무려 2000년 전인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그마치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름이 되면, 그래서 6, 7, 8월이 되면 거의 매일 저녁 이곳에서 세계적인 오페라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음악 팬들이 이곳을 찾는 거죠. 1913년 이곳에서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아이다를 공연한 이후 오늘날까지 오페라 축제가 열리면서 이곳은 오페라의 성지가 됐죠. 어디를 가나 음악과 낭만이 넘치는 고도 베로나.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길이 끝나는 곳에 줄리엣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지역에 있었던 어떤 설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를 이 셰익스피어라는 천재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완전히 다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거든요. 골목길에선 많은 사람들로 절로 발길이 멈춰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줄리엣의 집입니다. 캐필러 가문의 집. 이야, 벌써 관광객들로 가득하네요. 이게 지금 들어오는 입구의 양쪽 벽면이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사랑에 대한 고백, 약속 이런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믿는 사랑의 순례자들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역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할지, 얼마나 강렬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와서 흔적을 남기려고 더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바로 제 눈앞에 보이는 저기 있는 발코니가 그 유명한 발코니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데 발코니 위에서 로미오의 세레나데를 듣고 있어야 할 줄리엣이 뜰 한편에 수줍은 듯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녀와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빕니다. 재밌는 건 그들의 손입니다. 사람들 다 귀엽네요. 근데 이게 전통입니다. 이 줄리엣의 집에 와서 줄리엣 동상에 이렇게 뭐 가슴이나 팔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으면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베로나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나 뭐 사랑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건 전설이 아니죠. 본인의 희망이겠죠. 사실 발코니의 명성을 드높이는 데는 영화의 몫도 컸습니다. 1968년 개봉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올리비아 하스의 발코니 장면은 많이들 설레게 했죠. 그 장면을 봤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줄리엣의 발코니. 발코니에 올라와 잠시나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의 주인공이 돼보고자 했겠죠. 저는 그 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 저녁에 파티에서 로미오를 처음으로 만난 줄리엣이 한눈에 반하거든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서 로미오를 잊지 못하고 이 발코니에 나와서 로미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로미오, 오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저를 가지세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맹세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캐플럿이라는 나의 이름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사랑이란 이렇게 고백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구나.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 애틋한 사랑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 거죠.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은 인간의 본질을 정말 이렇게 탁 끌어내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를 또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목숨을 건 사랑. 정말 존재하기 쉽지 않은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사랑. 결국 이제 그런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끄집어내는 게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는 힘이고요. 베로나 곳곳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영원한 사랑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오래된 수도원엔 줄리엣의 무덤이 있답니다. 줄리엣의 무덤. 셰익스피어의 소설 속에 존재하는 줄리엣의 무덤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역시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우리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셰익스피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짜 이 베로나도 셰익스피어로 어떻게 보면 알려진 그리고 먹고 사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네. 진짜 베로나에 와보니까 이곳에서는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가 완벽하게 도시 전체를 무대로 해서 구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건지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을 활용할 줄 아는 베로나 사람들이 현명한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줄리엣의 무덤을 찾아 수도원 지하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드디어 줄리엣의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관 속에 줄리엣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엇갈린 이들의 애틋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들 가슴에 여운을 남깁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줄리엣의 시체를 보고 로미오가 부르짖는 거죠. A grave? Oh no, a lantern. 이곳이 무덤이라고? 아니다, 이곳은 횃불이다. 왜냐하면 이곳에 줄리엣이 누워있고 그녀의 아름다움이 이 무덤을 축제의 장소로, 빛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정말 셰익스피어는 사랑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랑에 따라서 공간이 바뀐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원한 빛입니다. 오늘따라 베로나가 더 로맨틱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이곳은 사랑에 빠지기 좋은 도시니까요. 셰익스피어가 정말 천재인 이유는 이 역사적 배경과 이 환경을 너무나 적절하게 작품 속에서 녹여냈다는 겁니다. 중세 베로나에서는 가문 간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원수 가문 간의 자식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곳이 스코틀랜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춥고 음습한 자연환경 속에서 그런 격정적인 사랑이 탄생할 수 있을까? 스코틀랜드에서는 맥베드 같이 그런 강렬한 권력욕, 욕망 이런 것이 더 잘 어울리겠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늘이 맑고 따뜻한 베로나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런 격정적인 사랑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죠. 그렇게 역사적 배경과 환경을 작품 속에 녹여넣음으로써 셰익스피어는 불멸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페어 베로나. 이제 저는 사랑의 얘기를 뒤로하고 베니스의 상인의 무대 베네치아로 향합니다. 영어로는 베니스라 불리는 베네치아는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이 도시는 120여 개의 섬과 그 섬들을 연결하는 150여 개의 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의 도시인 이곳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강력한 해양 왕국을 세웠었죠. 도시를 관통하는 S자형의 대운하를 따라가다 보면 이곳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에 이릅니다. 이곳이 바로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정말 넓고 아름답죠? 베네치아를 멸망시키고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이곳을 일컬어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다. 그렇게 표현할 만한 곳입니다. 베네치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상인의 나라거든요. 여기는 귀족이고 상인이니까요. 그들이 가졌던 부와 누렸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영혼이라 불리는 산마르코 대성당입니다.
상인의 나라 베네치아는 13세기 초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동서교육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답게 산마르코 성당은 동서양의 양식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산마르코 대성당과 나란히 이곳에 또 다른 걸작이 서 있습니다. 이 웅장한 건물은 베네치아 권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두칼레 궁전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청와대 같은 곳이에요. 그 베네치아의 최고 통치자였던 도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이곳을 이제 거처로 해서 베네치아 제국을 지배했던 거죠. 아, 정말 멋진 계단인데요. 이 호화로운 황금의 계단은 궁전의 핵심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아, 진짜 감동스럽네요. 이게 마치 베네치아의 역사를 따라 걸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정점을 이뤘던 빛의 화가 틴토레토의 그림이 벽과 천장을 장식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원로원의 방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원로원 의원 혹은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 같은 사람들을 세나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세나터들이 모이는 그런 방입니다. 정중앙에 최고 통치자 도제가 앉고 그 옆으로 원로원 의원들이 앉아 의견을 나눴던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또 다른 현장입니다. 대부분 베네치아에서는 중요한 회의라든지 혹은 중요한 법정이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번에 이제 셰익스피어의 흔적을 따라서 오는 거잖아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그 중요한 재판, 살점을 어떻게 떼어갈 것이냐라는 그 재판도 이런 곳에서 열리는 겁니다. 아마 이곳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베니스의 상인에서 안토니오는 친구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만약 못 갚으면 1파운드의 살을 떼어주겠다는 증서와 말이죠. 하지만 그는 돈을 갚지 못해 재판에 서게 되는데요. 샤일록은 안토니오로부터 반드시 살 1파운드를 받아내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때 재판관 역할을 맡게 되는 안토니오의 친구의 부인이었던 포르치아는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비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준다. 무엇보다도 강한 신의 속성이고 왕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곧 자비다라고 얘기하면서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자비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샤일록은 그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을 떼어냄으로써 안토니오의 목숨을 뺏어야겠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자 포르치아가 거기서 그렇다면 법대로 행해라. 그러나 차용증에 써있듯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릴 수 없다. 거기서 이제 샤일록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본성인 자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부유했던 이곳에서 삶을 진정 풍요롭게 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한 거죠. Sul giornale ho letto che il tempo cambierà, le nuvole sono nere in cielo e che i passeri lassù non voleranno più, chissà perché. Io non cambio mai, no, non cambio mai. Può cadere il mondo, ma che importa a me la pioggia? Non bagna il nostro amore quando il cielo è blu. La pioggia non esiste se mi guardi tu. 12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를 사이에 두고 여러 도시들과 무역을 하면서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들은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갯벌에 나무 기둥을 받고 그 위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누비는 건 베네치아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베네치아의 뒷골목은 뒷골목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그 명품들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 21세기에만 그럴까? 아닙니다. 사실은 중세 때부터 베네치아는 언제나 이렇게 세계의 모든 물건이 모이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상인들이 물건을 사러 오는 이런 번화한 상업의 중심지였던 거죠. 구불구불 좁은 골목 사이로 수로가 얽혀 있는데요.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왔는데 배를 안 탈 순 없겠죠? 나이스 미츠. 악수하는 줄 알았더니 잡아주시네요. 역시 베네치아는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야 여기가 진짜 해상 도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베네치아는 인간이 개척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베네치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나 베네치아인은 베네치아를 창조했다. 자부심인 거죠. 본인들이 이 도시를 무에서 유로 창출해냈다는. 그리고 그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리알토 다리입니다. 이 리알토 다리는 당연하게도 베니스의 상인의 주요 무대 중에 한 곳입니다. 샤일록이라고 하는 고리대금업자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상인도 이 리알토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거든요. 사실 데우나에는 16세기가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16세기 말에 최초로 건축된 다리가 바로 이 리알토 다리입니다. 아치 모양의 아름다움과 다리 위에 화려하게 장식된 아케이드 점포들로 이곳의 명물이 됐죠. 제가 지금 이 베네치아에 남아있는 아주 독특한 지역 중에 한 곳인 게토를 찾아갑니다. 게토라는 거는 중세 때부터 유럽 각 도시에 있었던 유대인의 밀집 거주 지역이거든요. 이곳이 바로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럽 각국에선 유대인들을 배척했는데요. 베네치아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받아들이고 일정한 지역으로 이주시켜 살도록 한 거죠. 베니스는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쨌든 그들을 보호해가면서 이 베니스에 살도록 했을까? 결국은 강대국이 되는 비결은 관용이거든요. 상업은 자유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베니스는 상업국가였고 누구보다도 금융의 존재, 자유로운 분위기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의 금융기술을 활용했던 겁니다. 어쩌면 셰익스피어는 그런 필요성, 영국도 결국은 해양대국을 꿈꾼다면 그런 금융사고라든지 경제 분쟁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와 관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셰익스피어를 통해 다시 만난 베네치아. 그곳엔 한때 지중해를 지배한 해양 강국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선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사는 세속적인 세계와 반대되는 바사니오의 약혼녀 포시아가 사는 벨몬트라는 이상향의 공간을 등장시켜 극적인 재미를 더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ow, very beautiful. 베네치아 인근에 자리한 빌라 포스카리는 벨몬트라 추정되는 곳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그 여주인공이 포르치아거든요. 포르치아의 집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사랑의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정말 멋지죠? Molte persone sono salite per questa scala. Io credo che l'ospite più illustre è Enrico III di Valois, re di Polonia, quando viene nominato re. 이곳은 원래 건축사의 한 획을 그은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지은 저택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건축물을 연구한 그답게 이곳은 그 시대의 이미지를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리스 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결국은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기와 이 집을 지은 팔라디오가 활동하던 시기가 결국 르네상스 시기거든요. 지금 보면 이 집은 들어가는 방의 입구도 마치 신전 안에 들어가듯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의 이 장식도 마치 그리스 신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이오니아식 기둥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고전 양식을 이 팔라디오가 당시 르네상스 양식으로 정말로 재해석했다라는 게 딱 보이죠. 마치 올림포스 신들의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이런 곳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대단한 작가 같아요. 하나의 작품을 쓸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영국에서 보면 베네치아는 정말 먼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베네치아의 구석구석을 누군가에게 들었든, 정말 혹자의 주장처럼 이곳에 왔었든,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했을까?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봐도 이렇게 놀라운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죠, 오히려. 아, 정말 셰익스피어의 이 대단함을 끊임없이 느끼게 하는 그런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셰익스피어 문화기에 너무 좋았어요. 천재를 배출하는 멋진 사회, 천재가 만들어내는 위대한 제국, 더군다나 400주년이잖아요. 이제 이런 기회를 맞으려면 100년이 더 흘러야겠죠? 그때는 제가 살아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정말 평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의 그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행, 제 인생에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언어가 존재하는 한 셰익스피어는 기억될 것이고 무대가 있는 한 그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밤 우리와 함께 숨쉬는 셰익스피어의 향기에 취해봅니다.